2008년 대한민국의 유명한 관광 천국인 속초 해변. 흰 파도가 고운 백사장을 어루만지는 곳. 그의 여름 공기는 짭짤한 바다 내음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꿈같은 풍경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젊은 신혼부부가 마치 바다에 삼켜지거나 허공으로 사라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대한민국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뇌리에 남는 사건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건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시간의 두터운 먼지와 더 새로운 사건들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후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낡은 가방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운명의 밤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이자 침묵의 증인이었고 모든 것을 바꾸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 발견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32살의 권지은과 29살의 박서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은 소설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와도 같이 소박한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로 정확성선 그리고 도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항상 사려 깊게 생각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가장 전망 좋은 호텔을 예약하는 것부터 가장 신선한 화로의 맛집을 찾는 것까지 여행 전체를 계획할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깊고 성숙하며 보호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때때로 자신의 삶에 부족했던 자유로움과 비상을 보았습니다. 한편 박서연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색채 기발한 만화 캐릭터 그리고 동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고 가장 작은 것들에서도 아름다움을 항상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굳건함과 그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다채로운 배가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빛나게 하는 완벽한 두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곳의 발코니는 서연이 돌보는 선인장 화분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지훈의 건축 사진과 섞인 그녀의 스케치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대학 시절의 사랑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시간의 시험을 거쳐 불과 몇 주 전 실종되기 전에 소박하지만 행복이 넘치는 결혼식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속초로의 여행은 그들의 늦은 신혼여행이었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고대해온 휴가였습니다. 2008년 7월의 어느 저녁 황금빛 햇살과 푸른 바다를 만끽한 긴 하루 끝에 그들은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해변을 따라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어도 고지훈이 기꺼이 동의한 서연의 낭만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던 옷만 걸친 채 호텔을 나섰고 전화기 지갑 그리고 모든 신분증을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는 그들의 실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긴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과 함께 사라진 것에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선물인 카메라 가방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가방은 앞으로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침묵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초기 수사의 교착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08년의 대한민국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터넷과 초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오늘날처럼 특히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 CCTV 감시 시스템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수사 기술 또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화신호나 신용카드 거래 없이 개인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실종자는 보통 몇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훈과 서연의 가족은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신혼부부의 실종은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함께 도망쳤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바다의 영혼에 대한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가설들은 그들이 남긴 고통과 공허함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시신 목격자도 온 적도 없이 사건은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 고 차가운 사건 파일이 되어 남은 이들의 마음에 희미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운명적인 여행 전 권지훈과 박서연의 삶은 감미롭고 평온한 음악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 먼저 일어나 서연이 아직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발코니의 작은 테이블에서 함께 아침을 먹으며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건축회사로 출근하여 숫자와 건물 모델에 몰두했고 서연은 집에서 이젤 옆에서 상상력을 캐릭터와 색깔과 함께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녀의 일은 자유로웠지만 빡빡한 마감 시간으로 인한 압박도 컸습니다.
지우는 항상 그녀의 새 작품을 가장 먼저 보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함께 요리를 하거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 그룹이 있었고 주말 모임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종종 시골에서 음식을 보내주셨고 은퇴한 엔지니어인 지훈의 아버지는 가끔 들러 아들이 집안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고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행복의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몇몇 친한 친구들은 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또한 더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한 친구에게 일에 대해 약간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걱정할 만한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삶의 평범한 압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전화는 속초에 도착한 날 오후 양가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행복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딸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엄마 여기 바다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삼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끔찍했던 2008년 7월 15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해봅시다. 아침에 그들은 서울의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속초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 3시간 동안 운전하며 음악을 듣고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오후 2시 경그들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고 예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서연은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해변을 산책하고 사진을 찍고 현지 식당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겼습니다. 저녁 7시 경그들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 룸서비스 직원은 로비에서 그들이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밤 9시 경그들은 룸서비스를 시켜 와인 한 병과 약간의 과일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준 직원은 방 안의 분위기가 촛불과 부드러운 음악으로 매우 낭만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타인이 기록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경위 후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아마도 서연이 밤바다를 산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을 것입니다. 지우는 조금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아내의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전화기는 모두 책상 위에서 충전 중이었고 지갑차 열쇠 심지어 호텔방 열쇠까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잠깐만 나갔다가 돌아올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바람이 꽤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카메라 가방 그들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진 맞춤 제작된 갈색 가죽 가방은 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호텔의 바다 쪽 비상구에는 어떤 CCTV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의 해변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고요한 밤뿐이었습니다. 늦게 산책하던 다른 커플이 경찰에게 밤 11시 경 해변 끝 바위 쪽으로 걸어가는 남녀를 어렴풋이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들이 지훈과 서연이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멀리 제3의 인물이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둠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너무 모호해서 확실한 단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불확실한 공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는데도 투숙객이 내려오지 않자 호텔 직원은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처음 들어온 광경은 깔끔하지만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대충 정리되어 있었고 마시다 남은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은 온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플이 일찍 외출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지훈이 등록시 남긴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화는 양가 모두에게 기나긴 악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부모님은 그날 밤 바로 속초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착하고 책임감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7월 16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즉시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김민준 형사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늘 피곤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경력 동안 온갖 종류의 범죄를 보았지만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선 김 형사는 무서운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살인사건 현장 같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피도 없었습니다. 마치 배우들이 연극 도중에 갑자기 무대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초기 수사는
호텔과 해변 주변을 수색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경찰견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물가까지만 냄새를 맡고는 흔적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것은 모래 위에 몇몇 발자국이었지만 밀물과 썰물이 곧 그것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김 형사는 해변에 서서 광활한 대양을 바라보며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심층 수사는 호텔 직원들은 투숙객 그리고 해변 근처의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목격자들을 면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해변의 제3의 인물에 대한 진술은 여전히 뇌리에 남는 세부 사항이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훈과 서연의 과거를 삽사시 뒤져 원한비 또는 어떤 수상한 관계라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완벽한 커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도 없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단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가짜 제보가 나타나 수사팀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다른 도시에서 그 커플을 보았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착각이었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경찰서로 배달되어 지훈이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질투심 많은 동료의 중상모략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가장 초기이자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익사사고였습니다. 그들이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갑작스러운 큰 파도에 휩쓸려 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왜 몇 주 몇 달 동안의 수색 끝에도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 가속초 해역은 복잡한 해류를 가지고 있지만도 구의 시신 모두 해안으로 밀려오지 않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처음 몇 주 동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행복한 커플의 사진이 신문과 TV 뉴스에 넘쳐났고 가족들의 절박한 수색 호소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전이 없자 대중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사건은 잊혀졌고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수천 개의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민준 형사에게 그것은 개인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온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그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연결했으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이 번성했습니다. 2018년 가을 어느 52살의 디자인과 여대생 이수진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과제를 위해 빈티지 스타일의 가죽 카메라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녀는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바다바람 78이라는 아주 평범한 닉네임을 사용했고 그의 낡아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에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호기심의 수지는 구매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수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더 낡았고 가죽은 닳았으며 몇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방을 닫다가 안감 안쪽에서 무언가 튀어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커터 칼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천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시간 때문에 누렇게 변한 작은 비닐봉지를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습기 때문에 휘고 뒤틀린 작은 가죽 수첩과 SD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의 수지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행 중인 한 커플의 사진이었는데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속초 해변의 풍경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들을 보았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진들은 어둠 속에서 찍혀 흐릿하고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몇 장은 고요한 밤바다를 찍은 것이었고 또 한 장은 멀리 서 있는 흐릿한 남자의 형상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모래 위에 그려진 기이한 상징을 클로즈업한 것이었는데 마치 중앙에 소용돌이가 있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안의 글씨는 매우 예뻤지만 마지막 페이지들은 마치 공황 상태에서 쓴 것처럼 마구 휘갈겨져 있고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의 눈빛이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어떤 충동에 이끌려 수지는 인터넷에서 속초 실종 부부를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권지훈과 박서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사진 속 커플과 똑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된 미스터리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가져갔을 때
수사관들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진을 보고 수첩의 글을 읽었을 때 그 회의감은 곧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김민준 형사가 호출되었습니다. 가죽 가방을 보았을 때 그는 오래된 파일에 있던 묘사로부터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가족에게 이 소식은 희망인 동시에 고문이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고통이 다시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와 함께였습니다. 수사는 전례 없는 긴급함으로 재개되었고 그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방 안의 발견은 정보의 폭탄이었습니다. 전문가팀이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수첩은 습기로 손상되었지만 적외선 기술 덕분에 대부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들은 신혼여행에 대한지훈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한 서연의 달콤한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산책 중에 우연히 만난 한 나이 든 남자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친절한 현지 어부인 척하며 바다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점차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바다에 의해 선택된 자들바다를 잠잠하게 하기 위한 재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썼지만 이성적인 성격의 지훈은 그저 괴짜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줄구의 눈빛이 는 극도의 공포를 시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더 끔찍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삭제된 몇 개의 사진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낯선 남자의 더 선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큰 체격과 뺨의 긴 흉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래에 그려진 상징이 무작위적인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속학 및 종교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 경찰은 그것이 고대 바다신을 숭배했던 거의 사라진 소규모 신앙 집단과 관련된 고대 상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형사의 반응은 후회와 결의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지역의 소문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답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그 신앙 집단은 아직 존재하는 가지훈과 서연은 의식살인의 희생자였을까? 이 발견의 결과로 대규모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기이한 상징의 사진이 언론에 널리 공개되었고 대중에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정보를 일일이 걸러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속초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시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혀진 사상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나이든 현지 주민들과 어부들을 다시 면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에 대해 묻자 꺼려하며 그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새로운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부부가 실종될 무렵 해변 근처 산에 버려진 사당에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이상한 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추가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버려진 사당 주변 지역을 발굴했을 때 경찰은 의식에 사용된 물품과 눈 상징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경악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잊혀졌던 실종 부부 이야기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두루 크라임 유튜버들이 모두 속초로 몰려들어 현지 주민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로부터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이론은 지훈과 서연이 광신적인 사이비 종교의 의식에서 우연히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변을 산책하던 시간과 장소가 바로 그 집단이 의식을 거행하던 때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낯선 남자는 그들을 정해진 장소로 유인하기 위해 파견된 교단원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연의 일기 모래 위에 상징 그리고 버려진 사당에서의 발견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약점은 어떻게 그런 종교 집단이 발각되지 않고 수년 동안 비밀리에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선택했는지입니다. 두 번째 더 현실적인 이론은 이것이 한 개인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는 고대 전설에 사로잡힌 정신병자로 스스로를 바다신의 뜻을 집행하는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부를 만났고 관계 속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모래에 그려진 상징은 망상에 빠진 자가 가짜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남자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서연의 설명입니다. 약점은 한 사람이 성인 2명을 제압하고 해치면서 어떤 저항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시신은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덜 고려되지만 배제할 수 없는 이론은 이 실종이 영적인 요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변의 남자는 범죄자 밀수 없자나 도망자였고 부부가 우연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징은 단지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살인자의 행동이 조직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집착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가설에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형사는 진실이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계속 믿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이 발표된 후에도 수사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속초 지역에서 전과가 있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몇몇 잠재적 용의자를 특정했지. 만 누구에게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방을 판 사람 등은 어부의 아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부가 실종된 직후 해안가로 떠밀려온 가방을 몇 년 전에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루될까 두려워 창고에 숨겨두었다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는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가족에게 이 새로운 진전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찾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날 때마다 자녀들의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야 했기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2008년부터 멈춰 있었고 이제 다시 언론과 경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속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평화로운 관광도시였던 속초는 이제 끔찍한 살인사건과 연관되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다른 이들은 외부인들의 시선에 분노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권지은과 박서연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파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김민준 형사는 은퇴했지만 매주 경찰서에 들러 사건 파일을 다시 보는 것을 버릴 수 없는 습관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찾았던 여대생 이수진은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으며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평범한 물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가족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속초를 방문하여 해변을 따라 걷고 바다에 흰 꽃을 던지며 자녀들의 영혼이 평안히 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진전은 없었습니다. 뺨에 흉터가 있는 낯선 남자는 여전히 유령이자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 그 운명적인 여름밤 속초 해변에서 권지훈과 박서연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답없는 큰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광신적인 종교 집단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운 정신병자의 희생자였을까요? 혹은 정교한 범죄연패의 희생자였을까요? 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깊은 바다 밑바닥에 혹은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침묵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도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한국 사회에 남겼습니다. 또 한 자가 보이는 증거물의 힘과 정의를 찾는 여정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미제 사건 파일 보관의 중요성과 오래된 증거를 재분석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을 강조하며 수사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자백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DNA가 발견되거나 혹은 한 증인이 침묵을 깨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속초에서 사라진 신혼부부의 이야기는 행복의 취약함과 바다가 숨길 수 있는 어두운 비밀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경고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